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네, 15일이 이제 한미 정상,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거죠? 아니 하긴 다 할 것 같아. 네. 한미도 하고 한중도 하고. 자, 과연 중국 결국 이제 하게는 됐는데 어떤 얘기들을 할 건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네. 전병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뭔 얘기합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 서로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만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바이든은 표심 때문에 가는 거고 시진핑은 돈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돈심. 그래서 보면 바이든 지지율 뭐 형편없죠. 30%. 네, 그게 30%. 이제 뭐 중국과의 계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면 아마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 콩을 왜 사주냐.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와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콩을 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최근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FDI가 분기 단위로 보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마이너스 나와요. 네. 그래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안 좋은데 돈이 더 들어와야 될 건데 빠지면은 네.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수경기 부양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왜 빠지냐고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 불안이 가장 커요.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에 있는 이제 중국 상공회의소들의 금년도 설문조사한 거 보면 네. 뭐가 제일 문제냐, 왜 투자 안 하냐, 뭐가 어렵냐 그러면 미중 관계 악화를 1번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의 중국의 유지나 또 재투자는 이것은 미중 관계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진핑의 그 방문 일정에 보면 그 미국 기업인들과의 미팅이 지금 잡혀 있어요. 뭐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인데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마케팅 하러 간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바이든이랑 뭐가 얘기가 잘 돼야 미국 기업들도 뭐 들어가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들어가기 그렇지. 애매한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간 관계가 안 좋으면 민간 기업들이 뭐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장관을 4명을 중국 북경으로 보냈어요. 네. 근데 뭐 성과가 하나도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왜 가냐 합의도 안 되는데 이건 결국은 간복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어느 위치에 갈 건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대선이 아직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애태우기를 통한 이제 중국의 실리 추구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마찬가지로 중국과 앞으로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략적인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전술적인 대탕트를 그러니까 가지고 싶한다. 작은 화해 무드가 그렇죠.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윈윈인데 거기 이제 누가 급하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든이 조금 더 급해요. 바이든이 더 급하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가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거기서 이례적으로 뭐 이제 밀사들 특사들 외교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좀 감추고 이 스타가 밖에 나와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해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이 5개가 있다. 그 김 대표님 얘기하신 발리 때 작년 1년 전에 합의했던 거를 지켜라. 그게 되면 아주 스무하게 끝날 거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5개를 뽑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딱 2개가 바로 걸리죠. 첫 번째 그 미국이 우방국 모아가지고 반중국 동맹하지 마라. 두 번째가 대만 문제 언급하지 마라. 이것은 뭐 바이든 정부의 처음부터 정책이고 아젠다고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이걸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이번 회담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카드가 누구한테 있냐. 그래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도움을 준다. 이러는 것은 큰 거 하나 없으면 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바이든 입장에서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인의 대선 전략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애국주의를 더 고양시키는 것도 전략일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바이든이 해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 뭐 난리치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거 빼고 나면 그렇죠. 나머지 종목 썰렁하죠. 엉망진창이에요. 또 미국도 제가 한 3주 전에 뉴욕을 한번 둘러봤는데 뭐 이거 관광객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물가 너무 비싸. 식당 손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그 스윙 스테이트 5군데 중에서 그 여론조사한 것 보면 네 군데 이기죠. 트럼프가 5군데를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바이든이 이게 당선됐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4개인가가 농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떨어졌냐 할 때 거기에 이제 중국이 콩을 거의 90%를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60%를 미국에 수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윙 스테이트 지역의 콩 수입을 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누가 수혜를 받냐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그 회담하기 전에 지금 콩을 300만 톤을 지금까지 전혀 안 사주다가 살짝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담의 기름칠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이 보여준 바이든한테 던지는 당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스윙 스테이트의 농업 지역 이 지역에 만약에 중국이 1년에 콩을 한 9천만 톤 가까이 수입을 해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한 5천만 톤 정도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사던 걸 이쪽에 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살짝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콩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콩 주산지는 어차피 트럼프 쪽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됐죠. 네. 바이든을 찍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콩을 뺏긴 이유가 트럼프가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그렇다. 그래서 뭐 돈 앞에서는 뭐 정치인들의 어떤 선호도라는 게 이게 막 바뀌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그동안 또 뉴스 따라 보기에는 뭐 중국과 미국이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교역량은 뭐 매월 뭐 사상 최대치를 뭐 기록한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좀 봤거든요. 결국 둘이서는 막 싸우는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 돈 거래는 별로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나서 뭐 특별히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 무슨 돈의 문제가 지금 아니죠. 미중 관계는. 첫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봉쇄가 이게 이슈지. 네. 지금 상품 뭐 이것은 중국의 물품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이제 일상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없어요. 없죠. 네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 회담도 제가 볼 때는 큰 재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은 이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빼고 잘해보자는 건데 방금 이제 정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반도체 빼고는 여전히 거래 잘하고 있는데 뭘. 네네. 근데 중국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첨단 기술, 첨단 제품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협조할 것 협조할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중 관계는 기술 이슈지 그 상품 수출 무역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럼 뭔가 중국은 어쨌든 첨단 기술을 풀어달라는 걸 거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럼 미국은 첨단 기술 풀어줄 리가 있나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네. 풀어주기가 어렵죠. 그걸 풀어주면은 이제 전체적인 엔티티가 다 뒤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이게 재미 볼 게 없다는 말씀이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대신 그 심리 마사지는 할 수 있죠. 마사지.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사전 회담에서 특이하게 옐런 재무부 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펑 그 부총리가 회담을 해요. 그래서 뭐 어젠가 나오는 발표를 보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디커플링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뭐 합의가 그렇게 된 거죠. 얘기가 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금융에서 뭐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뭐 했던 게 두 가지겠는데 하나는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제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본토의 주식 여기에 미국 기관 투자가들 투자하지 마라.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금융에서
그 완화의 조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건설적인 뭐 소통 채널 구축 이런 건 합의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뭐 서로가 이제 태핑을 해보는 정도. 이것은 중국이 다시 한번 기술이나 금융에서의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들어갔는데 아마 미국이 거기에 클리어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정상들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파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우아하게 건설적인 이제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 미국 채권은 혹시 이번에는 이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채권 막 그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네. 무슨 미국 채권을 중국이 팔아가지고 네. 금리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국채 시장이 뭐 혼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엉터리 과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엉터리. 1년에 지금 미국 국채를 뭐 1조 달러 가까이씩 막 발행을 하는데 그럼 중국이 얼마 팔았냐? 254억 불인가 뭐 300불이 안 되는 걸 팔았어요. 300억 불. 그렇죠. 그 네. 언더라고.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다 흔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과장이죠. 과장이고 그 중국이 그러면은 이번에만 팔았냐? 3년 내리 팔았어요. 그동안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 금리가 계속 올라갔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론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과도한 뭐 국채 발행을 얘기하기는 이미 너무 식상하고 네네. 거기 하나 갖다 붙인 게 이제 국채 매각이다 이런데 왜 이렇게 중국은 파는 거예요, 그 채권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혼이 한 번 났죠. 그래서 중국이 그때 3조 9천억 달러 그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미국이 2008년에 3조 9천억을 더 찍었죠.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중국은 1조 8,500억으로 반토막을 낸 거죠. 실제적인 가치가. 그때 이제 원자바오 총리였고 그래서 중국이 생각을 한 것은 이거 휴지조각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실물로 바꿔놓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를 찍으면 장난친다. 이건 이제 휴지조각 된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이후로 보면 중국이 실물 자산을 무지사하죠. 전 세계 광산, 뭐 석유, 유전 대거 샀다가 그게 브로킹이 되니까 그 다음번에 하는 것이 보면 이제 기업을 사죠. 기업들 M&A를 들어갔다가 그것도 막히니까 특허를 사죠. 예를 들면 IBM의 뭐 컴퓨터 특허, 노키아의 핸드폰 특허, 그 전부 지금 중국이 다 샀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물 자산, 기업, 특허까지 이제 사는 바람에 미국이 중국의 M&A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기저적으로 그 과도한 이제 미국 의존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디커플링한 게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금융자산 계속 줄이고 있고 네. 그리고 수출 비중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수출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봐야 되는데 무역수지 흑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2019년으로 사상 최대예요. 그런데 미국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 쪽에 수출 비중을 계속 높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중국의 지금 전략은 그 국채라는 것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카드로 하나 쓸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자기네 자산 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국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건 계속적인 로스다. 그래서 실물로 이걸 어떻게 옮길래? 그래서 중국이 국채 팔아가지고 계속 황금을 사죠, 골드를. 그래서 골드 가격이 왜 올라가냐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이 사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런 자산 가치 보전 그런 쪽이 의미도 있죠. 그래서 뭐 국채를 가지고서 중국이 미국을 흔든다. 그것은 그 발행 규모나 현재 잔고 규모를 보더라도 그건 조금 과장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시 이제 사는 쪽으로 방향 전환할 일도 별로 없겠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방향이 국채는 이거는 쓰레기다 생각하고. 아까 판 규모는 그 순상환을 포함한 건가요, 선생님? 뭐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보유 기준으로 줄은 그렇죠.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럼 이제 만기 상환 대부분 받았겠군요. 영국을 빼고 나서는 지금 메이저 국가들이 다 미국 국채 팔고 있죠. 그래서 줄인 뭐 일본마저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중국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좀 특이한데 다른 나라들도 다가 이제 미국이 저렇게 국채 발행하는 거 보고서
또 금리 저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 차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많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요. 워낙 발행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죠. 평가손을 입기는 싫은 거죠. 펀드 매니저들도. 둘 다죠. 자, 중국 경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홍콩 증시에서 뭐 워낙 이해됐으니 뭐 이런 것들 그 트리거링 되고 뭐 이런 걱정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시면 FDI라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또 정말 오랜만에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뭐 전 세계는 제가 볼 때는 뭐 돈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100년 만에 돈을 제일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번 이제 금리 올리고 난 이후부터 생기는 것은 이건 이제 빚잔치를 시작하는 거죠. 빚잔치. 그렇죠. 그래서 돈잔치에서 빚잔치로 가는 것이 이제 뭐 아마 2024년에 가장 뭐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전혀 안 올라간 나라가 딱 하나라예요. 중국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유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중 관계 악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인 중국의 그 내수가 안 좋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면서 이게 달러 강세가니까 위안화 약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 또 홍콩까지를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그 미중에 아까 말씀드린 전술적인 대탕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바이든이 중국하고 안 싸우고 중국은 내수를 빨리 리커버를 시키려면 이게 외국인 자금도 필요하고 미중 관계 정상화. 미중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네. 요거는 뭐 둘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위기의 악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4.9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떨 거냐 그러면 내수는 지금부터 훨씬 좋아지죠. 뭐 정부가 뭐 3, 4분기에 보면 부양책을 저렇게 퍼부었는데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금리는 이제 떨어질 일이 남은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왔던 한 2년 반 동안에 그런 환율의 방향성 이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나 에머징 마켓으로 도시 다 올라고 하면은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디로 돈이 먼저 갈 거냐 그러면 일본보다는 중국, 한국보다는 중국일 것 같아요. 3년 동안 안 올랐고 이게 시장이 뭐 워낙 이게 지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는 아마 에머징 마켓으로 돈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시아로 온다고 하면은 한국,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보면 내수 부양책을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그 부양책을 그냥 3분의 1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그냥 처박아 놨던 이제 자본시장의 활성화 부양책을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 민간하고 외국인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뭐 증강기금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중국은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내수 경기 부양과 동시에 그래서 내수 부양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소비 중에서 서비스 소비, 음식료 소비, 관광 소비가 늘었는데 상품 소비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건인데 그러면 차 사고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거는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간단하죠. 근데 그게 뭐 내리 지금 이제 3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중국의 아마 내수 경기 부양의 중요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축은 아마 주식하고 부동산의 부양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내년도는 중국이 리커버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확률이 있어. 그 부동산 뭐 큰 회사들이 다 지금 뭐 시중이 정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아직은 뭐 그게 빙산의 일각이고
이게 봉합한 정도인데 그게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금융권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 대우건설 부도났다고 그래서 한국건설 부도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헝다가 1등한 2017년에 1등하던 회사가 하나 부도났고 2023년에 지금 벽계원이라는 회사가 1등한 회사가 부도난 거죠. 그러면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몇 개가 부도났냐를 보면 1등한 회사는 부도난 거예요. 나머지 9개는 멀쩡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멀쩡해요. 그렇죠. 그 회사들도 좀 위태위태한데 안 드러난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금 헝다나 비쿠이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 규제를 정부가 한 것을 조금 역행했거나 오버한 회사들이 터진 거고 이 자산 줄이고 부채 줄이고 현금 확보한 회사들은 정부 정책대로 따라간 놈은 여전히 이제 세이프한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를 들면 비쿠이엔이 망했는데 이거를 핑안그룹이 인수한다. 핑안이? 그 이제 왜냐하면 이게 광동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동성에서 제일 큰 금융그룹이 핑안그룹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의 원칙은 부동산 회사는 지방 정부가 관할을 해요. 중앙정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방정부에서 그 방향은 핑안그룹이 인수해서 돈은 지원할 수 있지만 건설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광동성에 이미 그 중국에서 1등하는 그 회사들 왕커라고 망과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우조선을 현대조선이 인수하는 그런 방식.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 중국의 구조조정은 우리는 중국이 엄청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우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채 출자 전환을 시켜서 그 이자를 안 내게 만들면 부도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대주주의 지분을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 구조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중국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벽계원 같은 경우나 헝다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조금 과장해서 보면 안 되는 것이 1등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 7% 수준이에요. 전체 부동산 100대 기업 중에서. 그런데 전체를 하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은 왜 조금 과장이냐면 그게 돈 빌려준 은행들이 다 국유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산업은행 같은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존하지 않는 한 뭐 거기에 빌려준 은행들이 위기에 몰린다. 이거는 확률이 무지 낮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같은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은 내년엔 아마 중국이 금융과 부동산 쪽에서 부양을 시키고 그래서 소비 살아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미중 관계는 특별한 호재가 터진다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는 스몰 데탕트의 신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고 그것 자체는 주식시장의 나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크게 뭐 나올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중국 이야기 해주신 분은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이었고요. 내일은 또 미국 쪽 입장 또 어떤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